생각보다 되게 도비시하다. 뭔가 느낌이 뭔가 이 물가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확신하는 듯한. 반신반의.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신반의. 그러니까 파월은 굳이 하면 볼코 쪽에 가고 싶지만 밸런스를 맞추고 네. 싶다. 전 대표하고 발언이 너무 다르니까. 네. 올해까지는 동결. 뭐 저 개인적으로 못 올리지 않을까라는. 6월 FOMC 마무리되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두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쭉 FOMC 한번 하는 얘기해 날은 주시죠. 근데 네. 다들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 한국인들이 네. 한 1년? 근 1년 됐나요? 네, FOMC 1년 하는 날은 넘었습니다. 거의 약간 이렇게 밤을 새는 예. 듯한 분위기인데 이제 좀 네. 뭐 어쨌든 뭐 좀 이제 나아지겠죠. 어쨌든 좀 피곤하지만 네. 아직은 힘을 내서.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네. 한 분씩. 네. 뭐 일단 그 소감은 그 생각보다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미 사실은 사전에 이번에 시장은 쭉 동결을 네. 예상했지만 쭉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를. 근데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소위 매파라고 할 수 있는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이번에 동결을 한다면 7월 달에 빅 스텝까지도 할 수 있게끔 열어둬야 된다라고 네. 이미 압력을 대선배지 않습니까? 네. 레리 서머스 네. 같으면 이미 사실 압력을 주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거로 뭐 그 제임스 퍼머 전 그 오바마 그 고문도 대통령 경제 고문도 자기 같았으면 이번에도 올리고 다음에 올려 있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매파들이 엄청나게 빅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예. 이번에 동결하고 연말까지 최대 50bp 열어두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컨센서스로 알려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방송에서도 뭐 언급을 주셨지만 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반신반의. 네. 아까 말씀 주신 네. 대로 반신반의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번에 큰 변화들을 뭐 이따 논의하겠지만 경제 성장률은 올리고 네. 실업률은 낮추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특히 코어 PC는 더 올리고 많이 네. 올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연준이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네. 유효하다고 유지를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조금 자신감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다행스럽긴 네. 한데 다만 어쨌든 현재 사실은 이것이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그 연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던 거에 후폭풍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된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만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의 그 데이터에는 전혀 안 나타내고 긍정적이지만 거꾸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분명은 일부러 녹여져 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떤 분은 보니까 4% 이하로까지 금리를 낮추는 네. 공격적인 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점도표에. 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게 상당히 최고 최저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그 점도표 스티커 찍은 게.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아직은 네. 이제 컨센서스가 모일 정도의 경제 상황 전망은 아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틀다운이라고 하죠. 네. 쫙 편안하게 가는 그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를 보면 의견이 그 안에서도 좀 많았구나, 네. 갈렸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의원님은? 예, 뭐 많이들 얘기하셨을 텐데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저도 아침에 이제 생방송을 이제 방송하신 걸 그렇군요. 들었는데 네. 일단 느낌이 딱 생각보다 되게 도비시하다. 네, 되게 많이 좀 그렇죠. 유화적으로 해서 상당히 뭐 시장에 대한 뭐 생각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무난하게 네. 좀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시장에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그 주식시장의 반응인데 결국 이제 나스닥 지수가 결국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연준이 뭐 다들 예상을 했죠. 매파적인 어떤 동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선반영이 있어서
오늘 이제 뚜껑을 열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뭔가 이 조정이 있지 않을까, 뭐 상당히 선반영이 된 부분인데, 근데 결국 기술주가 다시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이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만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저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네. 했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지금요. 예.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금리 동결은 결정이 됐고, 이제 봐야 될 게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와 이제 발언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벌어졌단 말이죠. 굉장히 높게 찍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지, 사실 대표님 그 전에는 한 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견은 여전하십니까?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하고 발언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점도표는 뭐 2번 올린다고 대놓고 했고, 그러니까 뒤에 거에는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났지만 맞습니다. 사실 앞에 거에는 엄청 여러 명 찍어놨어요. 거기다가 쫙.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나는 50bp 올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연준 의원들이 생기겠 계속 나올 텐데 시장이 그 말을 다 얻어맞으면서 에이, 거짓말 마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과거의 큰 흐름하고 그러니까 소위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네. 뭐 이런 그런 이게 뭐 이게 양의 상관관계든 역의 상관관계든 코릴레이션이 장기간 있었던 데이터들이 최근에 벌어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이제 소위 이제 일부는 그걸 이제 혹자는 지연 효과.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때 또 소위 대은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이제 소위 네.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예, 같은 예. 그래서 사람들 다 집에 많이 가서 네. 노동시장이 이렇게 사실은 그 소위 제조 PMI는 완전 지금 침체에 들어가 있는 네.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요구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금 현상들이 상당 기간 지금 2년간 나타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전문가분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경제하고 있으면. 네.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이제 해석이 잘 안 네, 되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어떤 분은 아직도 매파적이고 네. 어떤 분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적이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점도표에서는 적어도 내년에는 적어도 한 100bp 인하까지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파월 의장은 2년 동안 컷 없다 뭐 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네. 이제 서로 그 안에서도 이제 엄청난 네. 노이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거기는 다들 자유 발언들이 있고 네. 일사불란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들을 많이 네, 할 네. 거고 네. 아마도 이제 매파적인 분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은 결국은 연준이 계속 얘기하지만 임금. 결국은 코어 PC에 영향을 같이 미치는 거는 임금 시장이다. 둔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만큼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 첫 네.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소위 쉘터라고 하죠. 소위 네. 이제 주거비. 네. 그 물가가 이제 분명 시그널은 좀 내려가는 걸로 안정적으로 후행하기 때문에 네. 보이곤 있지만 선행 지표가 사실은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반영한다면 쉘터 그 물가가 사실은 한 4%대는 4, 5%는 계속 유지할 네. 거라는 게 지금은 이제 좀 컨센서스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옛날 소위 말하는 2%대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률은 상당히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에서 물가가 여전히 한 그 코어 기준으로 한 4%대 지금은 지금 3개월 평균 그 MOM의 연율은 5%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 타겟하는 2%대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찌 보면 연준은 그렇게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소위 무게추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아슬아슬한데 네. 여기서
무게를 하나 두 개 올렸다가 급격하게 이제 영향을 네. 주어서 소위 말하는 변곡점을 만들까봐 네. 경기에 연착륙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소실은 침체를 좀 세게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은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비슷한 모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가 올리는 게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 못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너뛰기 스킵이 예. 뭐 사실은 대세인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제가 오늘 아까 그 말씀드린 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소위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다시 꺼냈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고요. 또 발언 중에 사실 뭐 제가 동시통역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동안은 사실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사실 몇 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뭐 루즈하다라는 표현도 좀 네. 쓴 것 같고 해서 뭔가 느낌이 뭔가 이 물가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확신하는 듯한 좀 저는 파월 의장의 네, 어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속내를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면 굳이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대한 충격, 특히 이제 오늘 뭐 마지막 부분에서 주택 경기 얘기도 했고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인데 사실 얼버무린 듯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아직 잘 뚜렷하지 못하다라는 네, 어떤 상당히 얼버무렸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결국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됐을 경우 올 수 있는 그 부작용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축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연준이 굳이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파월 의장도 얘기를 뭐 시차 효과를 오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금리를 쭉 올리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올린 게 바로 이제 뭐 대출 금리 이런 거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요. 이제 보면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차환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다 보면 결국 하반기 쪽에서 이제 올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효과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연준이 그것에 대한 부작용 이러한 것들을 결국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과연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물가가 뭐 연준이 예상하는 거와는 달리 또 뭐 7월에 들썩거리고 하면 뭐 25p를 좀 손댈 수 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실업률 관련된 것도 보면 저번에 예측하고 보면 그냥 이 점도 이게 그 예측표를 보면 실업률은 금년은 4.5에서 4.1로 낮추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도 4.6을 조금이지만 4.5로 낮추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번보다 더 좋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뭐 아직도 뭐 침체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늘도 뭐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오히려 더 역전폭이 네. 커졌으니까 침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아직 떨궈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오늘 그 가장 뭐 긍정적이었던 게 매파적인 어떤 얘기를 했지만 성장률을 보게 되면 네. 사실상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침체가 아니고 로랜딩 쪽으로 결국 네. 가는 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미국이 경기를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뭐 실업률도 뭐 4.2금리에서 4.1%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낮은 수치. 낮은 거죠. 예. 예. 거기다 이제 물가도 사실은 이제 근원은 사실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네. 헤드라인 PC는 3.3에서 3.2로 떨어뜨려 놨으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전 이런 표현을 잘 쓰기 좀 꺼리는데 소위 골디락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러한 경기 상황이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은 연준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연준이 그거를 굳이 깰 필요가 있는데 이 균형점을 굳이 어디다 대고 금리를 더 올려서 깰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리바이스 업이라고 보통 하죠. 네네. 애널리스트들이 예, 지금 예.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다가 예. 모든 수치를 다 좋게 만든 겁니다. 예. 심지어 사실은 물가도 우리가 지금 워낙 고물가를 보다 보니까 물가가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적당한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예. 정말로 그건 더 네, 나쁜. 네. 저희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나쁘다는 건 네, 똑같은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자체를 지금 갑자기 우리가 한 1년 반 사이에 천하의 죽일놈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전반적으로 돈이 풀리고 그 돈 때문에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반증을 오히려 좀 뒤늦게 이제 반영한 거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걱정은 연준이 엄청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도 보면은 크게 삐끗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2007년도에도 벤 버냉키가 예, 예. 우리는 침체 없다. 네.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었거든. 네, 예. 정확히 2007년에 꼬꾸라지기 3개월 전에 예. 리만이 터지기 전 3개월 전에 이렇게 자신 있게 네, 얘기했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준조차도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늘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그네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연준이 하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게 금과 억조다, 이게 바이블이다 이렇게 보고 가면 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시장이 리액션하는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연준은 늘 맞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야 된다. 또는 쟤네는 늘 보수적이라 틀리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은 오히려 상당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 작년을 생각해 보면 작년 6월이었나요? 9%가 넘는 CPI를 보고 네. 작년 6월에 9.1%. 네, 9.1%를 네. 보고 이걸 여기까지 그래도 애써서 어떻게 낮춰왔는데 이걸 움직여서 뭔가 쉽게 인하하거나 뭐 이래서 다시 그거를 자극시킬까봐 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네, 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파월이 얼마 전에 폴 볼커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회고록 뭐 이런 걸 같이 아마 썼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 아,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과거에 성공한 실패한 물가 전쟁에서 네. 아서 존슨인가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소위 이제 망한 페드 의장 네. 그 다음에 성공한 페드 의장 네. 그 두 이제 볼커하고 아서 그 두 분이 제가 아서 번즈 두 네, 분이 네. 이제 대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파월은 누굴 쫓아가고 싶으냐면 결국 봐도 볼커를 쫓아가고 싶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기는 실패한 의장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만 그런데 양쪽에 대한 공격이 다 있습니다. 네. 아서번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가 잠대 실패해갖고 경질된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때 어쩔 수 없지 않았겠냐. 네.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니까. 폴 볼커는 물가는 잡았지만 경제를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굳이 하면 볼커 쪽에 가고 싶지만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고 보면 욕심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파월 입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잡은 물가인데 이거를 놓치진 않고 싶지만 경착륙을 오히려 유도했다고 소위 말하는 비판을 받고 싶으면 민주당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당장 저는 6월 달에 테크니컬리 그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나와서 TJ 이제 리빌딩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걸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이제 재무부가 작년 공교롭게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던 그 계정을 새롭게 채권 발행 없이 그걸 써서 그냥 실제로 소위 이제 스텔스 Q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페드는 QT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옐런은 QE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사실 네. 규모가 더 큽니다. 사실은 네. 1조 달러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걸 리빌딩하는 게 6월부터 시작되고 네. 지금 당장 6월 한 달 안에 신규로 좀 발행될 게 적어도 3,500억 달러거든요. 네. 그거 이제 발행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재무부를 약간 뒤통수 때리는 네. 고금리에 너희 한번 발행해봐 이렇게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6월은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되는 네. 타이밍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얘기 중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질문도 있었는데 영리포에 대해서 영리포를 해서 영리포가 그동안 시장 금리보다 높게 운영을 해가지고 뭐 연준에서 돈 다 빨아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그런 적 없어. 뭐 빨아들여지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글쎄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도 뭐 파악이 안 되긴 네. 한데 사실 근데 연준 입장에서 지금 돈을 그러면은 계속 뭐 상당히 빨아들였냐라는 네.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게 그런 이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BTFP죠. 그 네. SBB 사태 터지고 네. 나서 계속 은행들한테 이제 그 채권 몇 개만 이제 갖다가 네. 됐는데 그 자금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뭐 영래포와 관련돼서 이제 뭐 금리를 뭐 그래서 유동성을 뭐 일부 흡수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의 그 대차 그 자산 자구가 그렇게 급격히 네. 뭐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은 네. 아닌 것 같고 해서 유동성 흐름 자체가 뭔가 그렇게 뭐 왜곡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우리 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재무부에서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이제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은 이제 그동안 시중의 유동성 흐름에 있어 상당히 조금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정책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의 문제 자체는 그 시중 국채 금리의 흐름이 사실은 더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떤 금리 동결하고 뭐 인상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금리 자체의 하방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강화된다라는 거는 썩 좋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물량도 많이 늘고 결국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게 되면 3.8 정도니까 사실 저희가 연초에 예상했던 그림하고는 사실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봐야겠죠. 조금 높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금리 올리고 경기 안 좋아지면 당연히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뭐 올해 연초에 국채 투자도 상당히 이제 네. 붐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전망이 틀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물가도 사실은 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적을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연말 내년 초 가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네. 쪽의 리스크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제일 꺼름칙한 부분 자체는 뭐 연준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저는 시중 국채 금리 자체가 하방 경직성 자체가 상당히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자금 흐름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수도 있다. 그것이 뭐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보면은 금리를 하반기에 올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책 금리뿐 아니라 이제 시장 금리도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질문의 맥락을 보면 야, 너네들 저기 연준에서 자꾸 돈 흡수해가지고 이거 타이트닝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의 질문이었던 거는 같거든요. 예. 질문의 순서나 이런 거로 볼 때 그럴 때 어쨌든 말은 그러니까 빨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BTF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돈을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온 거지 우리가 일부러 빨아들인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연준도 타이트하게 해서 이자를 시중 금리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요게 이제 예. 아까 레포와 영레포에 대한 그 뭐 제가 이해하는 예, 예.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레포라는 거는 이제 다시 환매잖아요. 조건. 네,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포 거래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맡기고 이제 네. 이건 주로 여기서 국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시중은행이 내가 두고 있던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 네. 하지만 다시 그걸 내가 돈 더 주고 예. 가져올 거야. 근데 일일짜리로 이제 거래하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레포가 연준한테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시장에 돈이 풀리는 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레포는 거꾸로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연준이 내가 갖고 있던 채권을 국채를 예. 시중한테 팔고 네. 시중에 갖고 있던 현금을 빨아들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QT가 QT죠. 맞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영레포가 근데 규모가 얼마까지 들었냐면 사실 없다가 한 3년 사이에 2조 달러까지 예, 들었어요. 2조. 예. 엄청난 규모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전체 그 연방 그 예산이
뭐 피크 때는 7조 대였지만 네. 지금도 한 6조 대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2조면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네. 지금 2조 대 말씀 주신 대로 4%대 고금리를 주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MMF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MMF가 다 늘었습니다. 네. 미국 따라해서 네. MMF가 대부분 이 영래포 시장에 들어가서 영래포를 그랬죠.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MMF 글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TGA를 거기에서 TGA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재무부가 시장에다 현금을 살포하면서 네.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리빌딩. 다시 이제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빨아들일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돈이 어디서 네. 캐시는 어디든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 그 질문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면 이 영래포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질문을 아니면 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갖고 있는 캐시에서 나오는 거냐? 이제 리저브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영래포에서 나오면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빠지는 거니까 사실은 시장에 유동성 주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걱정이 덜하죠. 그러면 사실은 10월 달 이후에 시장이 특히 나스닥 랠리, AI 랠리의 가장 큰 연료가 TGA 사실은 유동성을 네. 푸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이제 꺾이게 생겼으니까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진 네.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우리도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영래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이제 뱅크 리저브 은행 지불 준비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안 가본 길이라 모르겠어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요 밸런스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시장에 풀려 있는 스텔스 유동성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이 중요했고 연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올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바로 그러면 발란시트는 어떻게 할 거며 이제 뭐 영리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발란시트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무부가 하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하고 완전히 발을 뺐고 예. 영리포에 대해서도 그렇게 영향을 안 줘.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자율은 올리지만 그렇게 유동성까지 막 타이트하게 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되겠죠. 부분들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자칫 유동성을 정말 빨아들였을 경우 올 수 있는 부작용 자체가 너무 클 그러니까,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MMF로 워낙 돈이 좀 많이 쏠려 있어서는 예. 사실 뭐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하여튼 쏠림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됐을 네. 때 결국 손실이 나고 또 환매 사태 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반복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잘못 손을 건드렸다가는 사실은 좀 시장에 큰 충격. 그것이 뭐 주식 시장의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지금은 잠재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 신용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다시 소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에서 보면 연준이 유동성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그러니까 생각을 최소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좀 호기시했지만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전혀 호기시하지 않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하면 더 MMF로 더 쏠릴 테니까요. 자금들이. MMF는 당연히 또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금리가. 네. 그러면 은행에서 자금들은 더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은행에 지금 뭐 중소은행에 안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걸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 오히려 연준이 기름을 더 붓는 어떤 성격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 쪽에 그래서 사실은 연준도 뭐 물가를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것들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금 흐름까지도 다 포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뭐 인커밍 데이터 검토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네. 멘트도 그죠? 그런 걸 위해서 동결을 결정했다 뭐 이런 멘트도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시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뭐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또 됐습니다.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FOMC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뭐 워낙 상반기에 사실은 생각보다 나스닥 랠리가 있어서 여기서 뭐 더 강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올해 하지만. 30%가 올랐죠. 네, 30%가 올랐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전망한 것처럼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연착륙 쪽으로 가는 쪽의 모습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훼손을 하고 오히려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중국 데이터하고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올 텐데요. 그 유동성 금리인데 결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해주면서 사실은 조금 뭐 중국이나 이러한 쪽에 좀 정책적인 여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난 주죠. 뭐 중국이 이제 여갈피 10bp 인하를 한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부양을 내서 좀 더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이제 기술주만 가지고 사실은 내연기가 변했는데 앞으로 사실은 하반기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면 결국 뭐 중국과 관련된 쪽도 사실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기술주 하나만 갖고 뭐 세상 주가가 계속 가기는 어려워서 중국이 결국 돌아서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연준의 결정 자체는 중국의 어떤 그러한 부양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달러입니다. 결국 달러가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뭐 102까지 브룸버그 기준으로 달러 지수 102까지 갔다 지금 103 정도에서 제가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3입니다.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약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 최근에 뭐 일본 증시는 뭐 N 약세 기대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은 좀 하반기 주식시장에도 뭐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이 조금 더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은요? 일단은 뭐 저는 올해 저의 기본적인 기전은 상고하지 않습니까? 네, 상고가 어느 정도 저는 4월, 5월 초 정도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AI가 갑자기 불을 땡기면서 막판에 이제 올랐고 난립니다. AI는 사실. 진짜 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제 연준의 전망대로 정말로 연착륙이 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제 급격한 어떤 샥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이제 줄었어요 많이. 근데 문제는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을 거냐의 측면에서는 아까도 다 저희가 논의했지만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라는 거 그건 분명 부담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일단 너무 비싸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금리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멀티플은 그렇죠.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계속 좀 다시 리바운드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멀티플 상승 확장 요인은 정반대 네거티브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소위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주식만 놓고 보면 콜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 너무 좀 과열돼 있는 빅테크 AI를 숏하고 이거 그다음에 지금 그 사이 덜 오른 스몰캡을 롱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이제 소위 위에서 너무 지금 몰려 있거든요. 지금 탑 5가 지금 미국에서 아마 S&P 500에서 탑 5 기업이 25% 정도 비중이 탑 10까지 하면 34%뭐 엄청나게 쏠려 있거든요 지금. 근데 뭐든지 쏠리면 뭐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면에서 막판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언더웨이트 했던 펀드들은 여전히 언더웨이트 돼 있거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측면에서 막판 쫓아가는 혹시 이제 참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엄청나게 더 많이 가기에는 어닝스 업그레이드가 엄청 있어야만 나온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이제 진짜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어닝스를 말씀 주셨고 지금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 특히 4분기부터는 확실히 업톤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걸로 좀 포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바텀업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보통 주가를 쫓아가거든요. 네. 주가 올라가면 어닝스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 올립니다. 그게 계속 바이바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이제 기술적으로 예. 하나 있다. 예. 근데 탑다운은 여전히 좀 베어리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지금 하반기에 금리를 못 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금리를 올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엄청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한 3개 분기 선행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강화된 것이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혼자 나홀로 하반기에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네네. 이익 감소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의 탑다운 어프로치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발 긴축이 은행의 대출 긴축으로 오고 이것이 이제 기업의 이익까지 가는데 시간이 시차를 두고 떨어지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바이한다면 하반기로 가면 사실은 바텀업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가 틀릴 확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염두에 두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업종 종목들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그 사이 소외됐던 걸 굳이 플레이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덜 터지고 좀 업사이드 룸이 좀 더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렇게 FOMC가 흘러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지금 두 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믿고 있지 않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도 중요하게 바뀐 거는 금년에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없어졌잖아요. 네. 한 2-3주 사이에 진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한 3-4주 전만 해도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은행은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당초 이제 한 4분기 정도 금리 인하를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요. 예. 예. 근데 조금 동결적으로 올해는 좀 동결로 네. 가고 내년 1분기 정도의 금리를 네.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뭐 미국도 사실은 침체 뭐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네. 상당히 커졌다라면 뭐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데 일단 미 연준이 뭐 제가 뭐 동결을 말씀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25p가 될지 50bp가 될지 또 올릴 수도 있는 네.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역전폭이 커질 수 있는 네. 어떤 리스크는 남아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정부도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경기가 바닥을 좀 탈출하는 여러 가지 조금 시그널들이 미약하지만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은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동결 분위기가 조금 유지되는 쪽으로 저는 혹시라도 7월 달에 미국이 진짜 올리면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 그 경기 상황도 그렇고 네. 또 지금 뭐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 세계 공통적인 리스크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미국 얘기만 하는 거지. 사실은 부동산과 특히 이제 뭐 주택 경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자유로운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 우리도 더 부동산 나쁘면 나쁘지 예. 좋진 않죠. 그러니까 예. PF 부동산 네. PF와 관련 것들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서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차환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환 자체가 된 부분들이지 그게 손실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닌데 여기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렸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그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그것은 사실은 이 차환 발행된 부동산 PF 자체가 손실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또 뭐 내년 뭐 미국 대선 얘기하지만 내년 우리나라 또 총선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금리 추가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는 또 다행스럽게 물가가 미국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금리 동결에 좀 힘을 얹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중요하고요. 10%가 그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늦게 내리는 게 이제까지 약간 전통처럼 미국보다 먼저 올리고 네, 늦게 내리는. 늦게 내리고. 그러면 미국이 뒤늦게 네. 우리나라를 따라서 예. 우리나라를 제치고 먼저 더 높게 기준금리 올렸다가 예.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빠르게 내리면 예. 우리가 좀 점잖은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리드하기보다는 네, 예. 순응해서 예, 가야 되는 예. 그러한 예. 경제 예. 구조기 때문에라서 어쩔 수 예. 없이 아마 한우는 그런 식으로 과거의 그러한 그 플레이북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두 분 다 올해까지는 동결. 한해는 네. 이 나라는 올려도 내년. 따라 올라가기는 힘들고 뭐 미국이 혹시라도 내리면 모를까 그러지 네. 않으면은 뭐 동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한국은행에 대해서 네. 이제 봤으니까 그럼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주식시장. 네, 주식시장, 예.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국내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와서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그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네. 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선제적으로 네. 많이 오른 네. 2차전지도 그렇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반도체 재고와 관련돼서 사실은 그 4월 달이 워낙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달 말이죠. 발표될 산업활동 동향에서 만약 5월 달 재고 자체가 확 줄었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한 환호를 좀 할 수 있다.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면서요? 뭐 아직 의미하게 의미하진 않고요. 그래서 네. 일단 재고가 일단은 줄어드는 신호가 일단은 좀 확실히 잡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6월 말에 발표된 우리나라 5월 산업활동 동향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서 거기서 재고가 감소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하반기 수요까지 회복이 되는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반도체 자체의 업황 자체가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경기와 관련된 수출 경기인데요. 뭐 아직 뭐 좋아진다는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꾸물꾸물 조금 이제 방향성을 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디프레 탈출을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중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 미국의 전략이 계속해서 뭔가 중국과 이제 그동안 조금 싸움을 조금 줄이자가는 게 싸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완화적으로 뭔가 나오죠. 미미와 만나서 예, 조금 예. 줄여가자는 이 어떤 뉘앙스를 계속 좀 예, 풍기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뭔가 좀 가시적으로 들면 뭐 당연히 뭐 중국 증시 뭐 이렇게 썩 좋게 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중국 증시 뭐 중국 경기가 반등한다면 그 수혜를 또 우리나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하반기 좀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 확산되는 뭐 이러한 분위기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소위 긍정적인 네. 포인트들은 말씀 주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수적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제가 네. 말씀드리면 네.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무역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 수지가 네. 사실은 하반기에 정부의 기대대로 턴어라운드를 해야 네.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그 결국은 더 한중 무역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느냐를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근데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현재 상황 그런 게 일단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AI였지만 우리나라도 일부 AI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2차 전지가 한번 네. 랠리를 엄청나게 보이면서 멀티플을 엄청 끌어올렸어요. 특히 코스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 미국은 나스닥 100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닥 150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큽니다. 지금 네.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또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미국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 조금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다행스럽게 환이 1,300원 아래로 조금 내려왔는데 환이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면 베스트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워낙 강세되면 사실은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네. 굿포인트가 될 텐데 하반기에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와 연결돼서 다시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좀 투자자분들은 매달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셔서 두분 더욱더 너무 좀 균형 감사드립니다. 있는 예. 의견, 시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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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